경기도 광주 땅,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 천석군이라 불리던 김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하인만 수십 명, 논밭이 끝도 없이 펼쳐진 그런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이 김대감에게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부인을 일찍 여의고 쌍둥이 아들 시우와 시윤을 혼자 키우다가 재혼을 했거든요. 새어머니로 들어온 이가 바로 박씨 부인입니다. 겉으로는 얌전하고 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통 재산 생각뿐이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외로움에 못 이겨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밖은 추운가요?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편안히 앉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피보다 진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1부 불타는 유언장. 경기도 광주 땅,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 천석군이라 불리던 김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하인만 수십 명, 논밭이 끝도 없이 펼쳐진 그런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이 김대감에게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부인을 일찍 여의고 쌍둥이 아들 시우와 시윤을 혼자 키우다가 재혼을 했거든요. 새어머니로 들어온 이가 바로 박씨 부인입니다. 겉으로는 얌전하고 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통 재산 생각뿐이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외로움에 못 이겨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김대감이 갑자기 병을 얻었어요. 의원을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날이 기력이 떨어지더니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지요. 시우야, 시윤아.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10살 난 쌍둥이를 불렀습니다. 형 시우는 또렷한 눈의 아버지를 닮은 의젓한 아이였고, 동생 시우는 순하고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시우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차갑기만 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이제 오래 못 있을 것 같구나. 안 돼요, 아버지. 우리가 약 더 구해올게요. 시윤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너희 새어머니는 걱정이구나. 혹시라도 너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북쪽 흑호산에 너희 삼촌 강철이가 산다. 내 동생이지. 겉은 거칠어 보여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찾아가거라.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게다. 삼촌이요? 우리한테 삼촌이 있었어요? 시우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사실 집안에서 강철 삼촌 이야기는 금기였거든요. 뭔가 죄를 짓고 쫓겨났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사연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다 알게 될 게다. 기억해라. 흑호산 강철.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3일장을 치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요. 하지만 쌍둥이 형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새어머니 박씨 부인이 곡을 하긴 하는데 눈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바로 그날 밤. 너희 둘 나가거라. 박씨 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사랑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시끄러워. 나가라니까. 내가 대감마님 유품 정리할 게 있으니 나가 있으라고. 쌍둥이는 쫓겨나듯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뭔가 수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형제는 병풍 뒤에 몸을 숨기고 박씨 부인을 지켜봤습니다. 박씨 부인은 주위를 살핀 뒤 아버지의 베갯잎 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지요. 이게 그거로구나. 봉투를 뜯는 박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박씨 부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전 재산을 저 두 꼬맹이들에게 다 준다고? 나한테는 고작 별채 하나? 밭대기 조금?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망할 영감이 죽어서까지 나를 우습게 보다니. 그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유언장을 구겨서 화로 쪽으로 던졌습니다. 안 돼. 그 순간 병풍 뒤에서 시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놈들이 거기 있었어? 하지만 시윤은 이미 화로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찌르듯 아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손을 뻗어 타들어가는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악! 손바닥이 화끈거렸지만 유언장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들. 박씨 부인이 달려들어 유언장을 낚아챘습니다. 순간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찢어진 유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김대감의 인장. 그러니까 옥도장이 찍힌 아랫부분이 박씨 부인의 발길질에 채여서 공중으로 붕 떠올랐거든요. 종이 조각은 마치 깃털처럼 팔랑팔랑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떨어졌는데 방바닥 구석 마루판 틈새 사이로 쏙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저게. 박씨 부인이 바닥에 엎드려 손을 집어넣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틈은 어른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좁았거든요. 여봐라. 여봐라. 박씨 부인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저 두 놈을 당장 광에 가둬. 아니, 아예 내쫓아버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인 5~6명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어요. 도망가자. 시우가 동생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형제는 익숙한 복도를 내달렸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바로 이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뒤뜰 담장 밑 어릴 적 놀던 개구멍이 있었습니다. 형, 여기. 시윤이 먼저 기어 들어갔습니다. 옷자락이 걸렸지만 시우가 힘껏 잡아당겨 빠져나왔어요. 밤하늘에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형, 이제 어떡해? 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들이 의지할 곳이라곤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시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한 번 본 것, 한 번 들은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게 시우의 재주였거든요.
6개월 전 병상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흑호산. 강철 삼촌. 북쪽으로 가야 해. 흑호산으로. 거기 호랑이 나온다던데. 거기 우리 삼촌이 계셔. 그날 밤 10살 쌍둥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눈보라를 뚫고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발은 곧 얼어붙었고 온몸이 파랗게 질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박씨 부인이 보낸 하인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멈추는 순간 얼어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형, 나 더는 못 걷겠어. 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조금만 더. 조금만. 시우가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우도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어요.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불빛. 두 아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 중턱 통나무를 거칠게 엮어 만든 오두막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 똑똑, 똑똑. 시우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똑똑똑. 누구냐? 안에서 굵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음악 마이너스 긴장감 있는 선율. 문 앞에 선 사람은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7척도 넘어 보이는 산만 한 덩치에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 덥수룩한 수염. 손에는 피 묻은 사냥칼을 들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그 사람도 놀란 듯 했습니다. 문 앞에 꾀죄죄한 꼬마 둘이 파랗게 얼어서 떨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흉폭해 보이는 사람의 눈빛이 슬펐어요. 마치 상처받은 짐승처럼. 삼촌. 맞으세요? 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형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우의 눈이 죽은 형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들어와. 그가 아이들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강철입니다. 김대감의 친동생이자 쌍둥이 형제의 친삼촌이지요. 한데 이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집안 재물이 없어진 일이 있었는데 박씨 부인이 강철을 도둑으로 몰았거든요. 형님, 저는 안 했습니다. 강철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형 김대감은 새 부인 편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어쩌겠느냐. 네가 집안의 은자 100냥을 훔쳐간 게 사실이라면. 형님,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날 강철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찬 채로요. 그리고 이 흑호산에 들어와 사냥꾼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등진 채 사람들과도 멀어진 채 홀로 살아온 5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형의 자식들이 찾아온 겁니다. 몸 좀 녹여라. 강철이 아이들을 화로 앞에 앉혔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아이들의 얼어붙은 손발을 주물렀어요. 아프지?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풀린다. 강철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녹이고 나서야 강철이 물었습니다. 형님은 무사하시냐? 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강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언제? 보름 전에. 강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 뒤에야 강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거냐? 혼자서? 네. 새어머니가 저희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시우는 그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불타는 유언장, 마루 틈으로 빠진 옥새, 박씨 부인의 음모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철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여편 내가 형님을 죽였다고? 약방 장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새어머니가 이상한 약을 계속 샀거든요. 젠장. 강철이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오두막이 흔들렸어요. 삼촌. 시윤이 겁먹은 듯 움츠러들었습니다. 아, 미안하다. 겁주려던 건 아니고. 강철이 서툴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잘 왔다. 여기가 좁고 허름하지만 일단은 쉬어라. 배고프지? 강철이 솥에 남은 죽을 퍼주었습니다. 너무 오래 끓여서 질척하게 된 죽이었지만 아이들은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 체한다. 강철이 아이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쌍둥이는 강철의 곰가죽 이불 속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강철은 잠든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제가 지킬게요. 이 아이들만큼은. 여러분 차 한 모금 드시고 계신가요? 아직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흑호산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호랑이 삼촌과 천재 쌍둥이의 좌충우돌 동거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2부 호랑이 삼촌의 동거 일기 100-200.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으악, 불이야. 동생 시윤의 비명에 형 시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강철 삼촌이 죽을 끓이려다 솥을 태워먹은 겁니다. 아, 젠장. 이게 왜 이래. 강철이 당황해서 솥을 들고 우왕좌왕했습니다. 평생 무술만 연마하고 사냥만 해온 사람이 부엌 일을 할 리 없었지요. 삼촌, 비켜보세요. 시윤이 나섰습니다. 타다 남은 솥을 재빠르게 씻어내고 남은 쌀로 새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불 조절은 이렇게 해야 하고요. 저어줄 땐 이렇게. 뚝딱뚝딱. 시윤의 손놀림은 신기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오오. 강철은 입을 벌리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10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곧 고소한 냄새가 오두막에 퍼졌습니다. 다 됐어요. 드세요, 삼촌. 고맙다. 강철이 죽을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거 내가 끓인 것보다 100배는 낫구나. 삼촌 것도 맛있었어요. 그냥 좀 탄 것뿐이에요. 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철은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었지만 육아에는 정말 젬병이었어요. 어느 날은 빨래를 하다가 옷을 찢어 먹었습니다. 이게 왜 안 닦여?
힘으로 문지르다 보니 천이 찢어진 거예요. 삼촌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시우가 웃으며 강철에게서 빨랫감을 받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장작을 패다가 도끼자루를 부러뜨렸습니다. 아니,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약해? 나무가 약한 게 아니라 힘 조절을 못한 거였지요. 삼촌, 제가 고쳐드릴게요. 시윤이 나섰습니다. 부러진 도끼자루를 빼내고 새 나무를 깎아서 꼭 맞게 끼워 넣었어요. 이런. 고맙구나. 강철은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도 삼촌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강철은 비록 살림은 못했지만 산에서 살아가는 법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거든요. 봐라. 이 풀은 먹을 수 있고 이 풀은 독이 있다. 삼촌 어떻게 구별해요? 인맥을 봐라. 이렇게 생긴 건 대부분 약초고. 강철은 아이들에게 산나물 캐는 법, 짐승 발자국 읽는 법, 날씨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낮게 깔리면 곧 눈이 온다. 산에선 날씨를 읽는 게 목숨이야. 우와, 신기해요. 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철은 또 아이들에게 활 쏘는 법도 가르쳤어요. 팔꿈치는 이렇게, 시선은 저 관역에 고정하고. 삼촌, 전 힘이 약해서 활 시위를 못 당기겠어요. 시윤이 투덜댔습니다. 괜찮아. 자꾸 하다 보면 늘어. 처음엔 다 그래. 삼촌은 언제부터 활을 쐈어요? 나 10살 때부터. 우리랑 같네요. 아이들은 삼촌과 공통점을 찾을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셋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철이 큰 노루를 잡아왔습니다. 오늘은 고기 잔치다.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강철이 물었습니다. 너희 여기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냐? 아니요. 좋아요. 시우가 대답했습니다. 집도 좁고 밥도 맨날 똑같고. 그래도 좋아요. 삼촌이 있잖아요. 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희 아버지. 내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삼촌,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좋았지. 형님은 나보다 10살이 많았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님이 나를 키웠거든. 그랬어요? 응. 형님은 글 공부를 하고 나는 무예를 배웠지. 형님이 늘 말씀하셨어. 강철아, 너는 내가 지킬 테니 마음껏 칼을 휘둘러라라고. 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집안 돈이 없어졌어. 은자 100냥이나 되는 큰 돈이었지. 박 씨 부인이 날 범인이라고 했어. 증거도 있다고. 무슨 증거요? 내 방에서 은자 몇 냥이 나왔다는 거야. 누가 몰래 넣어둔 게 분명한데. 형님은 날 믿지 않으셨어. 증거가 있는데 어쩌겠느냐고 하셨지. 그 말이 칼보다 아팠어. 형님이 날 안 믿는다는 게. 시우가 삼촌의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은 안 했잖아요. 우린 알아요. 고맙다, 시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쌍둥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형 시우는 한 번 본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이, 동생 시우는 무엇이든 고치고 만드는 손재주가 있었지요. 이 재능이 곧 큰 도움이 됩니다. 며칠 뒤 강철은 아이들을 데리고 읍내장에 갔습니다. 사냥한 짐승 가죽과 약초를 팔러 간 거예요. 어서 오시게 강철씨. 약재상 주인이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영 수상했어요. 오늘 가져온 건 뭔가? 인삼 몇 뿌리하고 녹용이요. 강철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물건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쯧쯧, 이게 어딜 봐서 상급이여. 중급도 아깝소이다. 은자 5냥. 뭐, 이놈이. 지난번엔 분명 이것보다 못한 걸 7냥에 팔았잖소.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싫으면 다른 데 가시게. 강철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다른 약재상까지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그 장부 좀 보여주세요. 응. 이 꼬마가 뭔. 보여주세요. 시우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에 약재상 주인이 장부를 내밀었어요. 시우는 장부를 쓱 훑어봤습니다. 단 3초. 그리고는 조목조목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김씨 댁에서 가져온 중급 인삼 은자 7냥. 21일 이씨 댁 상급 인삼 은자 9냥. 23일 박씨 댁. 잠깐. 네가 어떻게. 우리 삼촌 인삼이 그것들보다 뿌리가 2배는 굵고 윤기도 좋은데 5냥은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여기 29일 거래, 정씨 댁 거래는 장부에 안 적으셨네요? 세금 안 내려고 빼돌리신 거 아니에요? 약재상 주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은자 12냥 주세요. 아니면 관아에 가서 탈세 신고할 거예요. 이 버릇없는. 하지만 약재상 주인은 결국 은자 12냥을 내놓았습니다. 시우의 눈빛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온 강철은 시우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너 장부를 한번 보고 다 외웠냐? 네. 숫자는 잘 외워져요. 강철은 감탄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지. 글 한번 보면 절대 안 잊으셨어. 너도 똑같구나. 정말요? 그럼. 피는 못 속이나 봐. 시우가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밤 강철은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없었으면 또 당할 뻔했어. 고맙다. 삼촌도 우릴 도와줬잖아요. 서로 돕는 거죠. 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철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요. 이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오두막은 여전히 좁았고 밥은 늘 똑같았지만 셋은 행복했습니다. 강철은 아침마다 사냥을 나갔고 시우는 책을 읽으며 공부했으며 시우는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저녁이면 화로 앞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지요. 삼촌, 내일은 뭐 먹을 거예요? 글쎄, 토끼라도 잡아볼까? 와, 좋아요.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긴장감 있는 음악으로 전환. 제3부 위기가 찾아오다 200-300
보름달이 뜬 어느 밤이었습니다. 강철의 친구 황영감이 헐레벌떡 산을 올라왔습니다. 황영감은 마을에서 대장장이로 일하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괴짜 노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강철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강철이 어디 있나? 영감님 무슨 일이세요? 시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삼촌 어디 계시냐? 사냥 나가셨어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황영감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박씨 부인이 관아 사또랑 짜고 고변을 넣었어. 강철이가 너희를 납치했다고. 뭐라고요? 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일 동이 트는 대로 포졸들이 산을 뒤질 거야. 도망가야 해. 그때 강철이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영감님 무슨 일이요? 황영감이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습니다. 강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편네가 끝까지.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네. 뭔데요? 박씨 부인이 내일부터 집 안마루를 다 뜯어낸다더군. 대리석을 새로 깐다나 뭐라나. 그 말에 쌍둥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안 돼. 그럼 유원장이 마루 틈에 빠진 거 말이지. 황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영영 못 찾게 될 걸세. 공사하면서 쓰레기랑 같이 버려질 테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강철이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쳐들어가서 그 집을 박살 내주마. 삼촌 안 돼요. 시우가 강철을 막아섰습니다. 힘으로 하면 우리가 역적이 돼요. 박씨 부인은 사또랑 한패라고요. 우리가 난동 부리면 그게 빌미가 돼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증거를 가져와야 해요. 유원장과 옥새를. 하지만 그게 마루 틈 깊은 곳에 있다며? 어떻게 꺼내? 시우가 동생을 돌아봤습니다. 시우나 방법 없을까? 시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있어. 낚시. 응. 송진으로 낚으면 돼. 시윤이 구석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 산에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끓여 만든 송진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붙으면 절대 안 떨어져. 이걸 낚싯줄에 발라서 옥새를 낚는 거야. 그게 되겠느냐? 강철이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봅시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날 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전명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뜻입니다. 강철이 마을 입구에서 난동을 부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사이 쌍둥이가 옛집에 잠입해서 옥새를 건져내는 계획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강철은 집채만 한 멧돼지 시체를 짊어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야, 푸죽간 주인 어디 갔어? 내 고기 팔아야 하는데. 강철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을을 울렸습니다. 이 한밤중에 무슨 소리야? 멧돼지다. 강철이가 큰 멧돼지를 잡아왔대.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박씨 집 하인들도 구경하러 나왔지요. 그 틈을 타서 시우와 시우는 담을 넘었습니다. 익숙한 개구멍을 통과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사랑방. 촛불도 켜지 않은 채 시윤은 마루 틈새를 찾았습니다. 여기야. 시윤이 속삭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끈적한 송진, 질긴 낚싯줄, 납작한 조약돌. 형, 망 잘 봐. 응. 시우는 문 쪽을 주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시우는 촛불에 송진을 살짝 녹여 조약돌에 발랐습니다.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었어요.
낚싯줄 끝에 조약돌을 묶었습니다. 내려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줄을 내렸습니다. 손끝의 감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어요. 한 척, 두 척,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윤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시윤의 손에 묘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탁! 무언가 단단하고 매끄러운 것에 닿았어요. 옥새다. 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송진이 옥새 표면에 달라붙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 둘, 셋. 10까지 세었습니다. 제발, 제발 붙어 있어. 조심스럽게 줄을 당겼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뭔가 딸려오고 있었어요. 형, 뭔가 잡혔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우, 시끄러워서 잠이 오나. 저 산적 놈이 왜 남의 동네에서.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쪽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시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떡하지? 들키면. 시우는 있는 힘을 다해 줄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촥! 손에 뭔가 쥐어졌습니다. 옥새가 찍힌 유언장 조각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냐? 박씨 부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시우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냐옹. 고양이 소리를 내며 베개를 집어 던졌어요. 악, 뭐야. 박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주춤했습니다. 그 틈에 쌍둥이는 뒷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박씨 부인의 외침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아이들은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담을 넘고 골목을 빠져나가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자마자 절망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횃불 타는 소리, 말발굽 소리. 수십 개의 횃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대문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강철이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삼촌, 너희들 왜 여기? 강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또가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크크크,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이 쥐새끼들. 박씨 부인이 헐떡이며 달려나왔습니다. 저놈들이야. 내 집 물건을 훔쳐간. 도둑질에 납치까지. 이거 중죄로구나. 사또가 포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잡아라. 포졸 6이 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강철이 짐승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손대지 마. 내 조카들이다. 포승줄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강철은 몸부림쳤습니다. 내 조카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물어뜯어 버릴 테다. 강철의 눈빛이 진짜 호랑이처럼 흉폭했습니다. 포졸들이 주춤 물러섰어요. 이놈들이 감히. 사또가 채찍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참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나? 담장 위에서 누군가 투덜거렸습니다. 황 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허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헝겊으로 싼 긴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저 미친 대장장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이부터 끌어내려라. 포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황 영감이 담장에서 가볍게 뛰어내렸습니다. 쿵. 땅이 울렸습니다. 60대 노인의 몸놀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어요. 황 영감은 천천히 헝겊을 풀었습니다. 달빛 아래 번쩍이는 검 한 자루. 왕실 문양이 새겨진 보검이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꺼낸 둥근 마패. 암행어사 출두야. 천둥 같은 외침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나팔 소리, 말발굽 소리.
그 신호와 동시에 담장 밖 어둠에서 수십 명의 역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부패한 관리를 포박하라.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버리고 땅에 엎드렸고 사또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박 씨 부인이 도망치려 했지만 역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놓아요. 놓으라고. 황 영감 아니 암행어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박 씨. 남편을 독살하고 유언장을 불태운 죄, 조카들을 내쫓고 재산을 가로챈 죄. 그리고 황 영감이 사또를 돌아봤습니다. 사또. 뇌물을 받고 권력을 남용한 죄. 모두 명백하도다. 어사나리. 저는 억울합니다. 입 닫혀라. 증거는 차고 넘친다. 시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유언장 2조각을 꺼내 맞췄습니다. 찢어진 자리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송진이 묻은 옥새. 이것이 증거입니다. 아버지는 전 재산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강철도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 씨 부인이 약방에서 비소를 산 기록이요. 형님을 독살한 증거지. 아니야. 그건 박 씨 부인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황 영감이 손을 들었습니다. 역졸들, 저 2 죄인을 잡아 가두어라. 예. 박 씨 부인과 사또는 줄줄이 엮여 끌려갔습니다. 강철의 포승줄이 풀렸습니다. 영감님. 아니 어사나리. 그동안 속이셨습니까? 황 영감이 껄껄 웃었습니다. 속이다니. 자네가 안 물어봤지 않나. 하지만 나는 30년 전 선왕을 모셨던 호위 대장이었네. 은퇴 후 이 마을에 내려와 대장장이로 살았지. 하지만 조정의 부름이 있어서 다시 어사로 나선 것뿐이야.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단 말입니까? 그렇지. 박 씨 부인과 사또의 부정을 조사하고 있었어. 자네와 아이들은 예상 밖의 변수였지만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았네. 황 영감이 쌍둥이를 돌아봤습니다. 잘했다 아이들. 용감했어. 감사합니다. 시우와 시윤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음악으로 전환.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차 한 잔 더 따르시고 편안히 앉으세요.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4부 진짜 집으로 300-400. 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김 대감의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박 씨 부인과 사또는 옥에 갇혔고 쌍둥이 형제는 정당한 주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몰려왔습니다. 이제 부잣집 도련님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시우와 시윤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넓은 기와집이 낯설고 차가웠거든요. 형, 나 여기 싫어. 나도. 며칠 뒤 쌍둥이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강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가는 거냐? 네, 삼촌. 강철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이 넓고 좋은 집 놔두고 여긴 따뜻하고 하인들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너무 커서 춥더라고요. 삼촌 코 고는 소리가 없으니까 잠도 안 오고요. 시윤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삼촌 혼자 밥하면 또 태워 먹잖아요. 제가 가서 해드려야죠. 강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희들 재산도 편안함도 다 버리고 재산은 나중에도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삼촌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시우가 강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촌, 저희 진짜 집은 흑호산이에요. 삼촌이 계신 곳이요. 강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조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녀석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흑호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두막은 여전히 좁고 초라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멧돼지 특대 구이다. 강철이 으쓱거렸습니다. 와, 삼촌 최고.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황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오, 벌써 돌아왔구먼. 영감님, 어서 오세요. 오늘 잔치라며? 나도 한몫 끼어야지. 황 영감이 술병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있는데 술은? 괜찮네. 어른들끼리 한잔하세. 애들은 고기나 실컷 먹고. 그날 밤 오두막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강철은 마을에 내려가 일을 처리했습니다. 김 대감의 재산을 정리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어요. 아이들이 크면 물려주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부탁하오. 알겠습니다. 강철은 또 형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형님, 이제야 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강철은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원망했습니다. 날 믿지 않은 것도 쫓아낸 것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형님은 제가 더 큰 세상을 보길 원하셨던 거죠. 그 집에 갇혀 있지 말고. 강철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아이들을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지켜보세요. 돌아오는 길 강철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후로 흑호산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철은 여전히 사냥을 했고 시우는 글공부를 했으며 시우는 온갖 물건을 만들고 고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삼촌, 저기 봐요. 꽃이 피었어요. 시윤이 소리쳤습니다. 오두막 앞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오, 정말 예쁘네. 삼촌, 우리 꽃 구경 가요. 그래,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올랐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우와. 끝없이 펼쳐진 산과 들, 저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형,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시윤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인데. 시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철이 두 조카를 번쩍 들어 어깨에 앉혔습니다. 야, 너희들. 삼촌이 하나 물어볼 게 있다. 뭐예요? 너희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시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꿈이로구나. 저는요. 시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뭐, 사냥꾼? 아니요. 삼촌처럼 강하고 착한 사람이요. 강철의 눈시울이 또 붉어졌습니다. 이 녀석들. 언제 이렇게 컸대? 시간은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시우가 책을 읽다 말고 강철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우리 가문 이름이 뭐예요? 김씨지. 아니, 가문의 상징 같은 거요. 강철이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호랑이 어때? 호랑이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호랑이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호랑이는 강하고 당당하지. 우리 가문도 그렇게 되자. 좋아요. 호랑이 가문. 시윤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스스로를 흑호산의 호랑이 가족이라 불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온 산을 물들였습니다. 황 영감이 또 놀러 왔습니다.
강철이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있나?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건 무술 뿐인데. 그럼 내가 선생을 하나 소개해 주지. 정말입니까? 그래. 마을에 훌륭한 선비가 있네. 그분께 부탁해 보겠네. 고맙습니다, 영감님. 이렇게 시우와 시우는 산에서 살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왔습니다. 정확히 1년이 흐른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날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화로 앞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 1년 전 오늘 우리 여기 왔었죠? 시우가 말했습니다. 그랬나? 네.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아, 맞다. 너희가 얼어서 파랗게 질려서. 강철이 웃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1년 전이구나. 삼촌, 그동안 행복하셨어요? 시윤이 물었습니다. 강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했다. 아주 많이. 우리도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시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가족이 뭐예요? 강철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은 말이야.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 아끼고 지키고 사랑하는 거지. 그럼 우린 진짜 가족이네요. 그럼. 우린 진짜 가족이야.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 안은 따뜻했습니다. 감동적인 음악. 여러분,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월이 흘러 시우와 시우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시우는 뛰어난 학자가 되었고 시우는 유명한 장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여전히 흑호산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련님들, 이제 큰 집으로 돌아가시지 그러십니까? 여긴 우리 집입니다. 시우가 대답했습니다. 삼촌이 계신 곳이 우리 집이에요. 시윤이 덧붙였습니다. 강철은 이제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강철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다 컸으니 장가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삼촌은요? 네. 삼촌도 장가들어야죠. 강철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나야 이제 늙었는데. 아니에요. 삼촌은 아직 젊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고모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 결국 강철도 장가를 들었습니다. 마을에 착한 과부와 재혼을 했지요. 그렇게 흑호산 오두막에는 가족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우는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올랐고 시우는 왕실 장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흑호산을 잊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항상 산으로 돌아와 강철 삼촌을 찾았거든요. 삼촌, 우리 왔어요. 오, 왔구나. 강철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삼촌, 이번에 임금님께서 포상을 내리셨어요. 오, 그래? 네. 삼촌께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시우가 비단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나야 뭐. 이런 건 필요 없는데. 받으세요. 삼촌이 우릴 키워주신 공로예요. 강철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윤이 말했습니다. 삼촌, 우리 이 오두막 좀 넓혀요. 왜? 삼촌 아이들도 태어날 거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장가 가면 손자들 데리고 올 거고. 강철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그렇게 오두막은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본체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시작이니까 잊으면 안 돼. 시우가 말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강철은 결국 환갑을 맞이했고 시우와 시윤도 아이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흑호산 오두막은 이제 작은 마을처럼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심은 그 작은 본체였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그 작은 방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비좁지 않으냐? 강철이 물으면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게 좋아요. 우리 가족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강철은 그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철이 70세가 되던 해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삼촌 시우가 강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우릴 걷어주셔서. 강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너희가 내 인생에 의미를 줬어. 삼촌, 걱정 마. 나는 행복했어. 진짜. 가족을 가져서. 그것이 강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강철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조문했고 조정에서도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시우와 시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모두 모여 강철을 기렸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우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요. 강철은 흑호산에 묻혔습니다. 오두막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흑호산의 호랑이 강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 그 후로도 흑호산의 오두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우의 후손, 시윤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그곳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앞에는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이 집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어졌다. 피보다 진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다.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다. 밤이 되면 오두막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빛은 산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외로운 이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흑호산에는 호랑이 가족이 산다. 그들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긴 이야기였습니다. 4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무엇을 남겼을까요? 재산보다 소중한 것, 피보다 진한 것,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닐까요? 강철 삼촌과 쌍둥이 형제는 혈육이었지만 5년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만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서로를 아끼고 지키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인가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만이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모든 사람이 가족입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정말 끝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 쫓겨난 호랑이 삼촌과 송진 묻은 옥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실제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흑호산은 지금도 경기도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 중턱에는 정말 오래된 오두막터가 남아 있다고 하죠. 몇 년 전 한 역사학자가 그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폐허가 된 오두막터에서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작은 나무 상자.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희보다 재산보다 명예보다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강철, 시우, 시윤 올림.